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7장 화폐 시장과 이자율 이쪽 부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7장 벌써 많이 했죠? 거의 다 해갑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62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27장 화폐 시장과 이자율. 화폐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 자, 화폐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연상하게 된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돈이요,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 월급을 얘기할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득이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돈 또는 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화폐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뭘 얘기한다는 거겠어요. 거기서도 막 잔뜩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자화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결론은 일단 화폐가 수행하는 기능부터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능부터 알아보고 그 기능에 맞는 녀석을 보고 화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화폐의 기능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좋은데, 자,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하나? 화폐의 기능. 자,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교환 매개 기능. 교환 매개 기능.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을 사고 싶어요. 물건을 사고 싶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돈을 가져가죠. 물론 선생님 저는 돈 안 가져가고 신용카드 가져가요. 그러면 신용카드도 어차피 다 돈이에요. 신용카드도 다 돈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자, 거래 과정에서 화폐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환 매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볼게요. 예를 들어 옥수수를 생산하는 김 씨는 사과를 필요로 하는데, 사과를 생산하는 이 씨는 옥수수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김 씨와 이 씨가 서로 운 좋게 만날 수 있다면 교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딱 사과 만든 사람이 옥수수 필요하고 옥수수 만든 사람이 사과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찾겠어요? 찾기도 힘들고 물물교환하기는 더욱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걸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화폐를 매개로 해가지고, 화폐는 훨씬 옥수수나 사과보다 운반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운반할 필요가 없는 전자화폐들도, 그리고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거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척도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가치 척도 기능이 되는데요. 자, 각 상품의 가치가 화폐의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가치를 나타내야 한다. 뭐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죠. 세뱃돈을 받으면 와, 탕수육을 15번이나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세뱃돈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보통 뭐 탕수육 제가 좋아해요. 제가 탕수육을 좋아한다고 하면 탕수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물건의 가치를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그 가치 평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 저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한다 라는 건데, 가치를 뭘로 저장을 해요? 가치 저장 기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내 재산을 저장해 놓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부동산으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덩어리를 사다가 금고 안에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중에서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농민이 가을에 거둔 과일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봄에 팔아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려 한다고 해보자. 아무래도 과일을 그대로 저장해 뒀다가 파는 거는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먼저 팔아버리고 그 돈을 보관해 놓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치 저장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화폐의 역사가 나오는데 화폐의 역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쭉쭉쭉. 자, 그래서 화폐라는 말에서 바로 종이로 된 돈이나 아니면 동전 이런 거를 떠올리기가 쉽겠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지폐라든가 주화를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주화의 경우에도 고작 몇천 년, 그러니까 뭐 동전, 조악한 동전이라고 할지라도 뭐 로마 시대에 썼던 동전 뭐 이런 것들도 몇천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만 년 전에는 동전이랄 만한 것이 없었죠. 그리고 또 지폐는 더욱더 나중에 나왔어요.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된다? 아하,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폐는 18세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쌀, 밀, 배, 소금, 가축 등의 상품이었다. 이를 상품화폐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훼손되거나 가치가 폭락하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돌 같은 거 가지고 화폐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무슨 뭐 태평양에 있는 여러 개의 섬에 살던 부족들은 힘들게 구한 돌을 갖다가 돈 대신해서 써서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얍섬의 돈 이야기를 하는데 얍삽하네요. 자, 재미없나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화폐는 그랬고요. 실물 상품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랬고 경제 생활의 진화에 더불어 631페이지로 오세요. 631페이지로 오시면 경제 생활의 진화와 더불어 쌀이나 배 등과 같은 상품 화폐를 대신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금, 은, 구리 등의 금속 화폐이다. 요거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동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금화, 은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돈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보관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유실되기도 그러니까 보관해놓고 뭐 훼손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화폐로서 이용하기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금속 화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금속 화폐라고 하는 건 금속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금속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산을 개발해야만 했는데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즉 공급을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상품화폐가 제일 먼저였어요. 상품화폐. 그 다음에 금속으로 된 화폐. 금속화폐라고 하는 건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그거까지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게 참 나쁜 쪽으로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데 금화 같은 거 조금씩 뜯어내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면 어차피 안 받아주니까 안 되고 차이가 조금씩 나도록 살살살살 긁어서 하나를 만들어내네? 우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악한 통화들만 남게 되면서 점점 돈 가치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 화폐의 불편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폐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뭐 실제로 종이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종이에 가까운 녀석으로 만들죠. 자, 그러면 지폐로 만든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화의 여러 가지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낮아서 공급량을 얼마든지 쉽게 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녀석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종이 자체가 가치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태환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폐가 나왔는데 지폐는 태환성을 부여했다. 태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거기 나와있죠. convertibility.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종이 쪼가리 언제든 네가 갖고 오면 귀금속으로 바꾸어주마. 그걸 보증하는 사람이 도장도 찍어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태환성을 부여함으로써 종이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걸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태환 지폐라는 것이 존재를 했겠지만 문제는 또 뭐겠어요? 결국 지폐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면 태환을 위한 충분한 귀금속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랑? 금속화폐랑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것이 지폐는 지폐인데 태환 지폐가 아니라 불환 지폐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거죠. 뭐한다?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와도 너한테 금으로 바꿔주진 않아. 네가 꼭 금을 사고 싶으면 차라리 시장에서 지폐 주고 금 사. 그러면 이 지폐는 누가 가치를 담보할 것이냐? 바로 각국의 공신력이 있는 중앙은행에서 보증해주마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좋아, 그러면 뭐 한국은행에서 보증해주는 거면 나도 인정하지 라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뭐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신천지 화폐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신천지 화폐라고 하는 것, 요거는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돈으로 전부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유통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법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불안지폐 법화. 법화라는 용어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 없을 텐데 요 용어는 오히려 더 많이, 요 영어로 된 단어는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레갈 텐더라고 해서 이게 달러 같은 데 보면 이게 써있죠. 레갈 텐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외에 뭐 수표도 있고 전자화폐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쨌든 사람들끼리 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합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화폐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7.3으로 오세요. 통화량의 측정.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는 어떤 것까지 화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할지 망설여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딱 지폐만 화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은행에 있는 그 예금, 뭐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즉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통화에다가 포함을 시킬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혀서 주화와 지폐만을 화폐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범위를 넓혀서 각종 예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화폐를 정의할 수도 있다. 어떤 것까지 화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 조절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 한국은행은 거기다 밑줄이나 하나 그어놓죠. 자주 보는 거예요. M1, M2, LF, L까지 이렇게 네 가지 통화지표를 설정해놨다. 순서 기억해주세요. M1, M2, LF, M1, M2, LF, 그 다음에 L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송자 주세요. LF. 자, 먼저 M1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633페이지 표를 보세요. 현금 통화라고 하는 건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 및 요것만 얘기하는 건데 52.7조 원이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유통되고 있었대요. GDP 대비해서는 한 3.7%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더해서 M1이라 그러면 현금 통화는 깔고 가고 거기다가 요구불 예금, 아까 얘기했죠.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즉시 내어주는 예금에, 그리고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협의 통화가 됩니다. 이미 이쯤 되면 꽤나 양이 많아지죠. 한 10배쯤 되네요. 509.6조 원이었다고 하고요. 자, M2라고 하는 건 M1은 다 포함하고 거기다 추가로 들어간데 정기 예금 적금 및 부금, 시장형 상품, 실질적 배당형 상품, 금융채 및 기타 채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단 만기가 2년 이상인 것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요거 하나하나를 다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2년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면 M2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2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까지가 M2가 됩니다. 꽤 많이 커졌죠. 솔직히 2년이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쵸? 자, 어쨌든 요게 1932조 원. 그래서 벌써 GDP 넘어갔고. LF라고 하는 건 이제 금융기관의 유동성인데 M2까지는 다 포함을 하고 거기다 이제 만기 2년 이상 정기 예적금 및 금융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및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금융기관 유동성. 자, 금융기관이라 그러면 보통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애들이잖아요. 뭐 요새는 카드도 얘기하기도 하던데 막 어쨌든 요런 데서 준비금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금은 조금 이따가 다음 단원이나 다다음 단원 정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광의 유동성. 이거는 뭐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단어.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이것저것 다 때려 합쳐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순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막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뭐 이름 하나하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기준은 뭐다? M2하고 LF를 가르는 기준은 M2라고 하는 녀석은 2년 이내로 만기가 오는 녀석을 다 넣는 거고 2년 이상 만기가 되는 녀석은 LF에다 넣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낮아지는 거.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이쪽에 있는 돈이고 내가 필요해도 한참 기다려야 쓸 수 있는 돈은 오른쪽 편에 있는 돈들인 것이죠. 자, 다음 통화지표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차피 통화를 관리하는 곳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M1, M2 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까지는 주로 M1을 목표치에 접근시키려 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관리해 왔어요. 하지만 이게 당연히 통화 바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M1 가지고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감당이 잘 안 됐던 것이죠. 실물 경제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도 못해요. M1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M2라는 통화 그거를 갖다 1979년부터 M2를 통화관리 중심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2003년인가? 2006년이군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636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에 통화지표 체제 개편을 통해 유동성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LF를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포괄적인 걸 관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아무리 통화 정책을 뭐 쓰고 자시고 해도 결국 실물 경제 쪽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당연히 M1을 직접 건드리는 게 훨씬 편한 일이죠.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하나는 통화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밀접성이다. 아하, 관계의 밀접성이라는 건 당연히 이쪽 왼쪽으로 협의 좁은 부분으로 갈수록 관계가 밀접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광의로 올수록 그 밀접성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다른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는 통화지표의 통제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자, 통제 가능성. 내가 쉽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 경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어이구야.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관계의 밀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 전반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L이 조금 더 M1보다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넓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얘기인데 다만 통제 가능성은 M1으로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통제하기는 더 쉽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통제 가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밀접성, 실물 경제와의 관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밀접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그 정도 보시고 이제 27.4절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쪽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시경제 변수인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자율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자율. 자, 여러분 이자율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면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만은 한국은행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계속 볼게요.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 거기다 밑줄 쳐놔야 되겠네요. 63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거까지 해주세요. 결국 이자율이라는 것도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2%로 해, 3%로 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화폐를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하느냐, 얼마나 공급하느냐, 물론 뭐 사람들이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결정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 결국 뭐가 결정한다? 화폐에 대한
공급 얘네 둘에 의해서 결국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수요들이 있는가라는 건데 첫 번째 거래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적 동기. 생각해보세요. 자,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지폐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는 거래적 동기가 분명히 일부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당장 10,000원이 없으면 뭐 컵라면도 하나 못 사먹는 것을. 자, 쭉쭉 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화폐를 수중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금은 전혀 없고 오직 2억 원어치의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국수 한 그릇조차 사 먹을 수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을 거래적 동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아무래도 소득이 클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뭐 한 달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지갑 속에 10만 원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한 달치 월급을 다 지갑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억을 벌면 지갑 안에 10,000원, 20,000원 들고 다니기는 조금 좀 그렇죠? 돈 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몇십만 원 또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지갑에다 놓고 다닌다는 거죠. 자, 또한 물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컵라면 100원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옛날보다는 지금 지갑 속에 들고 다녀야 되는 지폐의 수요가 더 커진다.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지폐를 좀 더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예비적 동기. 이게 별거 아닌데. 자, 예비적 동기에 의해서도 화폐의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자, 꼭 일상적으로 돈을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 정도의 목적으로 돈을 좀 가지고 다닐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하루에 솔직히 돈을 한 1, 2만 원 정도씩 쓰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갑에다 한 10만 원씩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언젠가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까? 이러면 이제 가서 커피를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날이 없는 날이 그런 일이 없는 날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지갑에다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비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뭐 무슨 뭐 데이트 어쩌고저쩌고 막 열심히 써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투기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적 동기. 자, 투기라는 게 뭐예요? 뭔가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 그런 거 있죠. 자, 투기라는 게 뭐냐? 일단 수익성이나 안정성의 측면에서 화폐가 다른 자산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화폐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앞으로 채권이나 주식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자. 지금처럼 말이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과 동일한 정도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speculative motive라 그래서 투기적 동기가 되는데요. 화폐가 아닌 다른 금융자산들의 수익률이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얘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자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동기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서 곡선이 어떤 형태로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끊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 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죠. 죄송해요.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느라고. 자, 화폐 수요 곡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경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화폐 수요량은 물가 수준, 물가 상승률, 이자율, 국민소득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려면 그 모든 4가지, 5가지 되는
더 되겠지만 수십 가지가 되는 그 변수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다 고려했다가는 그래프를 그리기도 전에 뭔가 머리가 터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곡선을 그려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물가는 이것의 수준과 상승률이 화폐 수요량이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거기다 밑줄. 물가는 어떻다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이 더 커지는 반면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이것이 클수록 화폐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물가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화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차근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래 1,000원 하던 컵라면이 갑자기 10,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때문에? 거래적 동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일 2,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000원이 돼 있고 물가가 그런 식으로 막 팍팍팍 오른다 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10,000원하고 내일 내 손에 있는 10,000원하고는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화폐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돈 찾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자, 물가가 빨리 오르는 상황에서는 화폐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돈은 거기 써있는 숫자가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났다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차라리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금덩어리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가치가 덜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자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자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한편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화폐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화폐 수요가 줄어들어.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다른 금융자산과는 달리 현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어요. 현금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고 일어났다고 지폐에 갑자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만큼 더 이득을 보겠지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돈이 덜 매력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화폐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화폐의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즉, 투기적 수요의 동기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기적 동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전체적으로 쓸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화폐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기본적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넘어가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요. 요것만 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자율이 바뀔 때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그려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이자율이랑 화폐 수요 여기 두 개의 축으로 갈 건데, 여기가 화폐 수요예요. 화폐 수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수요 곡선이 되겠죠. 자, 이자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자율이 바뀌는 건 이 곡선 위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물가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머지 세 가지가 바뀌면 요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그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화폐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요소가 바뀌면 화폐 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어떤 요소가 바뀌면 화폐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지 이제 판단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근데 죄송하지만 또 전화를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뭐 편집하는데 빡시겠어요. 자, 어디서부터 이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어요. 자,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곡선 말씀드렸죠. 화폐 수요 곡선. 자, 얘가 바뀌면 수요 곡선 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바뀌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폐 공급 곡선. 이때까지 공급 곡선이라고 하면 항상 다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화폐 공급 곡선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상품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지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누가 결정하죠? 이때 바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으로 좁게 정의하더라도 그 안에는 요구불 예금처럼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사 중앙은행이 현금 통화의 공급량을 늘린다 해도 이를 현금으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요구불 예금으로 은행에 예금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하느냐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개인과 일반 금융기관도 화폐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 즉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화폐 공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독점적으로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화폐 공급량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중앙은행이 어떤 방법을 통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29장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찍는 그쪽에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M0로 결정했다면 화폐 공급 곡선은 보는 것처럼 수직이 된다. 우와, 신기하다. 자, 이자율이랑 아무 상관없이 화폐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딱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다는 거죠. 화폐 공급 곡선. 신기해요. 대신에 이건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거에서 싹 다 지우고 딱 하나씩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자, 화폐 수요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디서 균형이냐? 당연히 이 크로스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자율도 나름대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R 스타 해놓고 균형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균형 이자율. 자, 그러면 화폐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모두 도출했으므로 이제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F점. 자, 여기 점을 F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F점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이 의미하는 이자율 R별, R스타를 균형 이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이자율이 이보다 높아 R1의 수준에 있다면 화폐의 초과 공급이 생겨서 화폐 시장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폐의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가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R1이 이쪽이면 R1이 이쪽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 자체는 크지 않은데 공급만 많으니까 이만큼이 초과 공급 상태라는 것이죠. 공급 상태가 되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쭉 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수요하긴 하는데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뭐 알겠죠? 자, 화폐의 초과 공급이 채권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그래요. 돈이 많다 보니까 채권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권 가격의 상승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곧장 이어지게 된다. 제18장의 부록에 설명한 것처럼 채권 가격과 이자율 사이의 역의관계,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18장 잘 모르시겠으면 18강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쭉쭉쭉.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균형 이자율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어쨌든 균형 이자율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의 핵심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둘게요. 643페이지 오른쪽으로 오세요.
굵은 글씨로 써있는 유동성 선호 이론 보이실 겁니다. 유동성.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누가 얘기했어요? 케인즈가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화폐를 뜻하는 말로 유동성 선호라는 것은 화폐 수요와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폐를 얼마나 수요하고 있는지가 이자율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에서 바로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제13장에 설명한 이자율 결정 이론은 지금 보는 유동성 선호 이론과 약간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자율이 대부 가능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나 두 이론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면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 가지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통화정책과 이자율 보시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통화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44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이자율이라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리면 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R 스타였던 이자율이 R''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통화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걸 가지고 실물 경제의 경기에다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27장은 좀 짧은 단원입니다. 27장 조금 짧고 그러면 지금 이제 통화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28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앞서 살펴봤던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다가 이제 화폐 시장 영향까지 더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보시고 나면 사실상 거의 뭐 경제학 원론 거의 한 90%는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제경제학이 뭐 별거 없으니까요. 자, 수고하셨고요. 일단 27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